네, 안녕하세요. 헬로우라고 그래야 되나, 그럼?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슨 요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말인데, 또 점심을 드시고, 여기 2시에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여러분들 성의 저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기 오셨으니까 뭔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좋은 얘기를 듣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강의도요, 그 WTO 이야기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한 커플, 두 커플 들어가서 WTO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도 금방 바닥에 보여요. 어렵고 또 복잡하고 그러니까 조금 좀 하시다가 그냥 포기하고 이제 그러시는 분이 많은데 이 WTO 최근에 WTO 돌아가는 이야기를 갖다가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그 요청을 받았을 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핵심만 이해하기 쉽게 어떤 점을 얘기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WTO 개편, 개혁 그런 얘기 하기 전에 WTO가 뭔데? 그거 먼저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WTO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UN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큰 국제기구고요. 국제무역을 정말로 관장하고 또 오늘 아침에 WTO에서 나온 재미있는 뉴스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또 무역 관련 분쟁을 했는데 상소심에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주장한 일본의 여러 가지 주장한 것들이 많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WTO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국제무역, 그중에서도 무역을 자유화하자라는 기본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바탕에 있는 그런 철학이죠.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WTO에서 추구하는 건 몇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처음에 올려놓은 무차별, 차별하지 말자. 여러분 차별하는 거 싫어하죠? fair competition, 공정한 경쟁을 하자. 불공정한 경쟁은 저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WTO도 공정 그리고 차별이 없는 것을 갖다가 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이 없다는 게 뭔데? 차별이 없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한테 해주는 조치, 대우랑 일본한테 해주는 대우랑 또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국가한테 해주는 대우랑 다 같아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 맞죠? 그 차별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무차별이고 또 그게 이제 차별 얘기라면 또 그거는 바깥에 있는 국가들 차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외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랑 외국 기업이랑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모든 외국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죠.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국가들 차별하지 않는다. 그게 소위 말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MFN 원칙 그래가지고 Most Favored Nation, 무차별 원칙, 최혜국 대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과 우리나라 도메스틱 보도 국경 안에서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 것이 Anti National Treatment 그래가지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무차별
원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그리고 나서는 뭐 무역 자유화를 원하고 그다음에 또 공정한 경쟁 이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WTO가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꼭 국가랑 똑같아요. 입법 기능, 또 사법 기능, 또 행정 기능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법 기능 갖고 있어요. 입법이란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다양한 무역을 갖다가 레귤레이트, 규제할 수 있는 형태의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듭니다. 입법이죠, 마치. 근데 어떻게 만드느냐? 협상을 해서 만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이 모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보조금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하자 하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거죠. 합의를 보면 그것이 하나의 조항이 돼가지고 WTO의 규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범을 만드는 입법 조항은 보통 정해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협상, 네고시에이션을 통해가지고 무역의 규범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해가지고 트레이드 네고시에이션, 협상을 통해서 입법 기능, 무역을 갖다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진 규범을 잘 enforcement라고 그러죠. 이행하는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한 거 잘 지키는가 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 나라가 잘 지키는가 하는 걸 갖다가 검토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나 그러고 확인해 보죠. 그래서 잘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그 이행이 우리나라가 WTO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가를 갖다 이렇게 검토, 리뷰를 하는 회의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못하면은 막 다른 나라들이 회의할 때 손을 들고 나서 한국 니네는 이거 잘 못하고 있어 뭐 계속해서 이렇게 아규나 질문 같은 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대답을 못하면 일단 창피하죠. 그러다가 대답이 계속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니네 잘 못하고 있는데, 근데 반응이 없어. 신통치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dispute settlement. 사법. 니네 반응이 영 신통치 않네. 하면은 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발표된 그런 그 수산물 관련 그 일본과 한국과의 분쟁도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양자 협의를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양자 협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면은 어느 한쪽이 제소를 하는 거죠. 제소하면 드디어 이제 패널 그래가지고 패널이 구성돼가지고 1차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심에서 우리나라가 졌어요. 졌는데 우리나라가 상소를 했고 또 일본도 상소해가지고 결국은 2심, 최종심입니다. 2심밖에 없어요. 2심밖에 없습니다. 상소심 가가지고 일본이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이 많이 기각이 됐죠. 그래서 그런 무역 관련 분쟁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국제 사법 재판소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WTO가요 아주 재밌는 거가 여러분 알다시피 무슨 상품 무역만을 갖다 관장하는 게 아니라 상품뿐만이 아니에요. 서비스도 있어요.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재권이라 그래서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법규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 못 갖고 있겠지만 투자, 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제 규범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얼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상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상품에 관한 협상만 갖고 있었던 것 같으라고 그러죠. WTO가 되고 나서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있다, 지재권도 국제 간에 규제하는 법률이 있구나, 국제법이 있고 투자도 마찬가지구나.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런 다양한 형태의 법률이 있다는 거를 갖다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WTO는요, 의사결정 방식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저기에 써진 대로 컨센서스 방식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합니다. 물론
투표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WTO 협정문을 잘 읽어보면은 모든 나라가 회원국이 1회원국이 1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1회원국이 1투표권. 이게 경제나 무역 관련 기구에서요. 한 개의 회원국이 한 개의 투표권을 갖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총. 한 사람이 하나씩 투표권을 갖는 게 아니죠. 주당. 그렇죠. 많은 주를 갖고 있는 거. 그만큼 많은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IMF도 지분율이 따라가지고 우리같이 작은 나라, 한국과 같이 조그만 나라는 지분이 작습니다. 미국이 제일 크죠. 미국이 IMF를 갖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15%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요. 근데 중요한 결정은 85% 이상의 투표권은 가져야 돼요. 가결이 돼야 돼요. 근데 미국이 15%를 딱 갖고 있습니다. 15%보다 17%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면 85%를 못 채워가지고 가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WTO는 미국도 필요 없어, EU도 28개국 필요 없어, 무조건 투표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국가수를 갖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은 다 1회원국 1투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해본 히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죠? 그냥 모여가지고 컨센서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거 이게 이제 칼라로 보면 잘 보이는데 이거 사람 많죠? 다 모여가지고 여기 앉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고 트레이드 네고시에이션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쭉 얘기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내년서부터 철강에 대한 관세는 15%씩 다 깎기로 했습니다. 자 동의하십니까? 누군가 회장하는 최여가 있겠죠. 여기 최여가 딱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보고 서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특별한 반대가 없네요.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하고 땅 하면은 넘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컨센서스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 만장일치냐? 아닙니다. 만장일치랑 컨센서스는 제가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떠한 회원국도 어떻게 된다?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게 컨센서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협상을 하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합의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 써놨냐면 사실은 뭐라고? 미국, EU, 중국, 인도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 한 줄 써놨는데요. 자, 이 컨센서스를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가운데서 의장이 자, 이번 안건은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의 없죠? 그럴 때 우리나라가 손을 딱 들었어요. 아니 나 반대야. 손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의장이 가운데 의장이요. 체어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경우에 따라서 오케이, I know.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 지금 네고시에이션 그 현장 포럼에서 한국은 니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 오케이. 내가 니네 의지 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스탑하고 자 다른 나라 물어봅니다. 그럼 다른 나라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결된 겁니다. 오케이. 탕탕탕. 이걸 뭐라 그래요? 블로킹 당했다고 그럽니다. 블로킹 당하면 기분 되게 나쁘죠. 손을 들었는데 발언 구분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요. 자, 아무런 의견 없죠?
이의 없습니까? 자, 그럴 때 손을 들었습니다. 누가 손 들었어? 미국. 그러면요, 최호가, 니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그래, 그 얘기 못해요. 오케이, 발언해보라고. 그럼 미국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는 반대야. 그러면 의장이, 오케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결은 리젝, 없어진 겁니다. 무섭죠? 왜 그러면 미국은 손을 들면은 발언하게 하고, 한국 그러면은, 알았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만 나라, 오케이, 알았어. 됐어. 굉장히 중요하죠. 최후의 역할이. 이게 실제 다자 무역 협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실제 모습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바게닝 파워, 그 파워를 갖고 있는 국가가 손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은연중에 이게 세계 경제의 바게닝 파워를 나타내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EU가 손을 들면은 최호가 꼼짝을 못합니다. 발언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EU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한 20%를 갖다가 세계 GDP의 한 20%를 설명하고 있죠. 나라 수도 몇 개? 28개국이나 되죠. EU가 딱 하면 28개국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블락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손을 들었는데 얘기를 못하게 하면 난리 나는 거죠. 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인구수로 따지면 만만치 않죠.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기 싱가폴 그냥 죽습니다.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이게 현실입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고 조그만 나라다 회원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룹핑. 내가 혼자서 대응을 못하겠으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어떻게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WTO 안에는 그룹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G10 그룹, G33라고 해서 G33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G33은 지금 한 40개국 정도 되는데요. 개도국 중에서도 특별하게 식량 안보 같은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특히 G10 그룹이면 선진국들, 일본도 G10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려워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G10 그룹의 지금 대표는 스위스예요. 스위스가 있는데 스위스가 탁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 의장이 지금 발언 줘야 돼, 안 줘야 돼 고민하고 있다가 어쩔 수가 없죠. 왜냐면 G10 딱이니까 그럼 얘기하라고 그러면 스위스의 대표의 첫 번째 발음은 on the behalf of the G10. 뭐라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이것들아, 내 뒤에는 10개국이 나를 갖다가 다 뒷받침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의장, 너 나 무시하려고 그러지 마. 딱 그 말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밌죠? 이게 실제 WTO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결정, 실제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죠. 컨센서스 이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요한 국가들의 바게닝 파워가 다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사이에서 만약에 의견의 일치를 못 본다 그러면은 컨센서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의사결정 또는 합의를 이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상황이고요. 그럼 지금서부터 이제 도대체 그렇네. WTO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고 왜 개혁 얘기가 나오고 오늘의 주제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WTO의 특징을 갖다가 머릿속에 잘 갖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최근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세계 통상 질서의 재편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요. 미국이나 캐나다, EU를 비롯해가지고 막 WTO가 잘못됐다.
개혁해야 돼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혁 얘기는요, 한 10년 전서부터 나왔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왜 이렇게 제가 신경을 쓰냐면은 누가 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자꾸만 떠들고 있어요. 그전에는 선진국들이 특별하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 특히 여기 있는 것처럼 캐나다, EU, 미국, 일본, 와, 이거 선진국, 어마어마한 선진국들입니다. 이 네 나라 GDP를 다 합치면요, 전 세계 GDP의 60%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나라들이요, 계속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개혁, 이렇게 바꿔야 돼, 계속 바꿔야 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바꿔야 되냐면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약간의 배경이 좀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통상환경의 변화가 됐는데, GVC, 어렵죠? 글로벌 밸류 체인, 그래가지고, 왜, 프로덕션 네트워크망, 아이폰, 여러분 갖고 있는 삼성폰 다 마찬가지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이제 없죠. 100%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없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메이드 인 다 뭐라 그래요? 메이드 인 월드라 그러죠. 메이드 인 월드. 5개국, 6개국 다 합쳐져서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어느 나라에 해가지고 처음부터 원료품서부터 중간에 가공 다 해가지고 최종재를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한다든지 무역하는 그런 형태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1차 농산물 말고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가지고 그 GVC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중간재, 어떤 최종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글로벌 프로덕션, 서플라이 네트워크망에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만의 관세를 내리고 우리 둘이 무역을 자유화하자. 그래서 관세를 없앤다 그래도 한 나라가 한다 그래도 다른 그 네트워크망에 있는 모든 나라가 관세를 갖다 동시에 내리지 않는 한 한 나라는 자유무역이 돼가지고 쉽게 국경을 통과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다시 또 관세나 무역 장벽 때문에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몇 개국만 갖고 이게 무역 장벽을 내린다 해서 무역이 원활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WTO에서는 그래? 그럼 회원국이 지금 164개국 플러스 EU를 갖다가 한 개국으로 봐가지고 164개국인데 거의 180개국 넘어가는 거죠. 그런 모든 나라가 모여가지고 빨리 관련된 뭐가 제일 급해? 그 이슈를 갖다 빨리 논의해가지고 그럼 무역 장벽을 빨리 낮추자. 그런 결과를 갖다 얻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확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WTO에서는 손을 대지 못했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타난 거가 그래서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메가 FTA 그게 수도 없이 나타난 거죠. 이게 WTO에서 잘 결과를 못 내니까 금방 실망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죠. 기업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결 안 돼? 그럼 또 다른 방법을 빨리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굿 트레이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서비스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아까 같이 서비스 관련 무역 규범이 있는데 굉장히 원론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서비스 관련 무역에 있어서 무역 장벽을 좀 낮추자 하는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서비스는 보통 어느 나라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서비스는 좀 발전되어 있죠. 서비스 산업 자체가. 그리고 개도국들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발전 수준이. 그러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무역 장벽을 허물자 그러면은 개도국들이 되게 싫어하죠. 그냥 우리가 서비스 관련 무역 그 국경에 있는 장벽을 다 풀면은 선진국들의 서비스가 막 물밀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다 망하면 어떡하니? 그런 어떤 근본적인 그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이렇게 쉬운 것만큼은 아니에요. 그런 형태. 근데 서비스 무역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를 갖다가 이렇게 규제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막 나타나고 있는데 전혀 WTO에서는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그 다음에는 지재권도 있었고 특히 이게 디지털 이코노미 그래가지고 여러분 넷플릭스 통해 가지고 영화
뭐 음원 다운받는 거 많죠. 근데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뭐? 내 지금 셀폰 안으로 지금 영화가 한 편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거 아니야? 국경도 없어요. 이거 도대체 관세를 매겨야 돼, 안 매겨야 돼? 이제 근데 그 사이에 뭔가 보안에 문제가 되는 게 살짝 숨겨서 들어왔어가지고 우리나라 국가보안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잡아내야 돼? 이거 어떡하지? 내 개인정보 털리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무슨 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국제룰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실제 현실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늘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또는 기술의 좋은 효과를 갖다가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은 늘 느리죠. 항상 문제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WTO도 똑같은 형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회원국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 또 그래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무역 규범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에서 합의를 못하니까. 협상해야지 입법 기능이 나타나는 거죠.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양자 협상 또는 메가 FTA, 지역적 포괄적인 그냥 거대 여러 나라들이 합친 무역 자유의 협상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요, WTO 체제 배경에는요, 이 개도국의 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의 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도국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상대적으로 부상했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개도국들, 중국이 이렇게 부상했으면 무슨 문제가 벌어져요?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힘이 세졌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힘을 가진 선진국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만만치 않네. 그러니까 뭔가 견제하려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 그래서 경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선진국들은 이게 이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뭔가 개도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WTO 개혁을 들고 나온 이유 중에 상당수는 그런 이유가 있다. 그건 이제 속 얘기고요. 겉에 드러나기는 이런 문제가 많아가지고 빨리 개혁을 해야 돼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그 배경에는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그러한 개도국을 좀 견제하겠다. 특히 중국을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선진국들, 특히 미국의 생각이 많이 투영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간단해요. 뭐 여러분 외우실 것도 없어. 볼 것도 없고 한 번 보고 그냥 까먹으셔도 괜찮아요. WTO가 좀 투명해져야 된다.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명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개혁해야 된다는 명분은 굉장히 어느 나라도 반대를 못해요. 투명해야 된다는데 그걸 어떻게 반대해? 근데 투명하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통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기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보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WTO 협정문을 갖다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통보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보라는 게 WTO 사무국에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는 겁니다. 공식으로 제출. 근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보조금. 각 국에서 보조금을 갖다 주는 정책이 있다면은 그 정책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하에서 얼마를 보조금을 주고 있어 하고 WTO에 통보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이프가드 조치를 갖다 취하고 있어. 미국도 통보를 합니다. 우리 안티덤핑, 반덤핑 관세 부과하고 있어. 어떤 품목에 이러이러한 품목에 하고 또 자기가 무역과 관련돼 가지고 영향을 주는 조치들은 다 WTO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 같은 거를 수입해 올 때 개개인이 수입을 못하고 국영무역기업이라고 그래서 국영기업을 설정해 가지고 국영기업이 수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수입 독점하고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WTO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A라는 품목에 대해서는 B라는 특정한 그런 공사가 우리가 국가를 대행으로 해서 공사를 설립해서 그 공사가 전담하게 돼 있어. 그 공사가 전담하는 물량은 얼만큼이야?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통보 의무를 정확하게 해라. 시간에 맞춰가지고. 매년 한 번씩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는 통보를 잘 안 해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 4, 5년 전서부터 이렇게 주장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열심히 통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보조금 통보는 2년마다 해야 되니까 그냥 중요한 보조금들 몇 개. 하지만 모든 보조금을 자세하게 통보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농업 부분에 농업도 보조금 많이 주고 있는데 보조금을 통보는요, 2011년까지만 했어요. 지금이 2019년이니까 8년을 안 한 거네요. 미국은 2016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통 약 1, 2년 정도는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보조금 준 거는 언제 정확하게 결산이 됩니까? 연도. 우리 같으면 12월이 지나야지 결산하면서 얼마 얻겠었구나 라고 이제 그래도 12월까지 돈 쓰는 거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보통 해를 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해 보통 봄이나 여름쯤 가면 거의 이제 정산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 거는 2019년 돼야 끝나고 그다음에 막 문서 작업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이나 또는 1년 지나서 2020년도쯤에 통보를 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보통 그래서 한 2년, 1, 2년 정도는 봐주는데 그 이상 됐다. 그러면은 사실 고의성이 좀 있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제가 가서 물어봤죠. 2011년까지밖에 통보를 안 했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안 했는데요. 만들어져는 있습니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5년까지. 자료는 갖고 있는데 제출은 안 해요. 다른 나라 눈치 보면서 같이 제출하겠다 하는 건데 그것도 어떤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다 갔다 오셨죠?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앞서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뒤처지는 것도 안 좋고 중간쯤 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많이 내는 것 같다 그러면 같이 우리나라도 끼워서 같이 내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나쁘지는 않은데 여태까지는 그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었으나 통보 강화. 이 얘기가 나온 다음서부터는 아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 맞다는 걸 좀 이따 밝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상소기구. 이 얘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수산물에 대해서 상소심 결과가 나온 건데 가트 시절에는 1심, 단심제였습니다. 대부분 국제 사법과 관련된 재판들이 단심제가 많습니다. 근데 유일한 건 아니지만 WTO에서 WTO 이렇게 서로 가트에서 넘어오면서 단심제 말고 한 번 더 심의할 수 있게 상소심을 만들자 그래서 WTO에서는 상소심 제도가 있는 거죠. 그 상소심이 있는데 상소심을 좀 개편해야 되겠다 하는 게 또 갖고 있는 그 선진국들의 생각입니다. 상소심 문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리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신무역 규범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지금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인데 지금 계속 협상도 못하고 모여봐야 합의도 못 이루고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는 WTO 회원국 다 모여서 하든 안 모여서 하든 간에 하여튼 관심 있는 국가만 모여가지고 이거 발족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합의 만들어내야 되겠어. 그래서 실제 올 봄에 디지털 트레이드에 대해서 협상이 출범했습니다. 164개 모든 WTO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협상을 복수국 간 협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수국 간 협상이 출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진국들이 또 얘기하는 거가요. 개도국 세분화, 그래서 개도국 이 문제를 갖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개도국 세분화가 뭐냐면 개도국들이 너무 많다. 저 아프리카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거기도 개도국. 한국도 개도국입니다. 한국도 개도국. 뭐 싱가폴도 개도국. 싱가폴은 1인당 GDP가 한 5만 불 가까이 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3만 불 넘었죠. 근데 뭐 저기 아프리카 뭐 2,500불이면 LDC라 그래서 Least Developed Country 그래서 최빈 개도국은 아예 빼주고 그거보다는 위에 있는 뭐 GDP 한 5,000불 되는 국가들 많죠. 되게 많습니다. 그런 나라와 우리나라 또는 중국이 뭐 10,000불 넘어갈 테고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 상황이 너무 다양한 거죠. 이렇게 아주 잘 사는 개도국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그걸 우리는 스펙트럼이 넓다 그러죠. 넓은데 WTO에서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그냥 개도국 하나. 더 이상 분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기에 야 뭐야 중국 니네같이 지금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세계 GDP의 넘버 2지요. 미국 다음에 2인데 말이야 니네가 개도국이요. 우리 보고는 열심히 선진국의 그 엄청난 어려운 의무를 이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니네는 하나도 안 하겠다고? 개도국은 특혜가 있어서 중요한 의무 이행에 있어서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개도국 문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가 굉장히 다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데 제가 그 문제를 갖다 하나씩 보고 통보 문제, 상속이고 새로운 무역규범, 개도국 문제 그러고 나서 제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평소에 얘기하고 있던 여러 가지 주장들이 그대로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통보 문제는요. 저게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면서요. 제일 먼저 관심 있고 또 신경 쓰인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의 국유기업,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국영기업 같은 거, 공기업이죠. 공기업들이. 지금 중국의 매출 넘버 1, 2, 3, 4, 5는 다 국유기업입니다. 사실은요. 매출을 보면요. 국유기업이 굉장히 큰 경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국유기업들이 눈에 안 보이는 불공정 행위를 하는데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자료가 없어. 뭐 어떤 짓을 하는지 말로만 듣지. 현지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그냥 불만만 해소하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갖다 잡아 못 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에 하나 국영기업을 통한 보조가 있다든지 국영기업끼리 어떤 보조 행위나 서로 도와준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거 WTO의 통보 대상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중국은 한 번도 통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통보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끗이 드러나는 거죠. 중국의 여태까지 불공정 행위 또는 공정 행위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료가 없었던 것. 예를 들면 보조금은 얼마 주고 있지? 중국 제조 2025 있죠. 거기에 하이텍 8개 산업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보조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가 들어갑니다. 그 보조가 얼마 들어가는지 다 낱낱이 공개해야 됩니다. 그게 WTO 통보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야, 이게 뭐야? 중국이 지금 국가적으로 주고 있는 보조금들 싹 다 투명하게 드러내 보이려는 거 아니야? 무서운 거죠. 통보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심지어 미국 지네들도 말이야 통보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지네 하겠다는 거죠. 깨끗하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그 상소기구 개편. 이게 무슨 상소기구 개편 뭐야?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라서. 세 번째, 중국이 불공정하게 지재권 강제 내놔라. 지재권 뺏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거 규제하기 위해서요.
보조금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의 활동 전반을 갖다가 니네 지금과 같은 WTO 룰이 아니라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지고 규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바로 새로운 무역규범이에요. 무역규범 어떻게 만들어? 새롭게 지금 앞으로는 5G 그래서 디지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디지털 시대의 무역규범을 만들겠다. 그 무역규범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중국 니네 불공정 무역행위하면 다 제재받게 만들 거야. 지금 어떻게? 지금 WTO 규범 갖고는 제재 못합니다. 제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WTO 규범을 갖다 그러면 고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고칠래니 아까 의사결정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중국의 바게닝 파워 때문에 합의를 이루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중국 반드시 낄 필요 없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복수국 간 협상. 그랬죠, 제가. 모든 WTO 회원국들이 모여서 협상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관심 있는 국가끼리만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지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들어가지 않은 협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 서비스 협상. 지금 서비스 복수국 간 협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 없습니다. 왜? 자칫 잘못 들어갔다가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스트롱한 무역 규범이 만들어지면 그 무역 규범을 자기가 들어가서 깨야 되겠지만 못 깬다면 그거 만들어지면 자기가 당하기 때문에 쉽게 그 협상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게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한꺼풀 보고 나서 그 다음엔 개도국 세분화 보니까 대놓고 미국이 평소에 얘기하던 거거든요. 중국은 니네 절대 니네들 개도국 더 이상 인정 안 해. 그걸 평소에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근데 딱 대놓고 지금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미국과 중국의 양자 무역 갈등이 이거 WTO 포럼에 옮겨왔네. 딱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요. 재밌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하나 들어가면요. 이 투명성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5분 정도 쉬겠습니다. 이 투명성 말이야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큰일 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정부에서는 WTO가 어렵고 잘 모르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얘기는 계속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1, 2년 지난다면 이제 크게 한번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이 굉장히 세게 주장하고 있고요. 여기에 EU와 일본 그리고 캐나다가 굉장히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네 나라가 합치면 어떻게 된다?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나라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미국 얘기 들어. 미국 최근에 얘기한 거. WTO에 있는 모든 통보의 의무 깨끗이 다 해. 근데 지금 주로 그 보조금 조치만 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돼 있는데 미국은 봐주지 않아요. 다 해. 의무 깨끗이 오케이 다. 그다음 깨끗이 숫자까지 다 집어넣어. 무슨 짓 했다 다 써. WTO에 다 통보해. 그래야 이제 확연하게 어떤 나라가 무슨 보조금을 얼마큼 주고 있는지가 싹 나타나는 거죠. 어떤 국내 산업이나 국내 기업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싹 드러나는 거죠. 깨끗이 다 드러나. 그거 안 해? 안 하면요. 여기 뭐요? 역통보. 중국이 역통보를 올해 작년에도 맞았고 올해도 맞았고 인도가 한번 맞았어요. 역통보가 뭐냐면요. 이거 복잡해 너무 못하겠어. 그거 우리 안 해. 그러면요. 다른 나라가 WTO에 있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조사합니다. 겉으로는 안 하고. 근데 조사할 능력이 되는 나라니까 그 정도 그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 선진국들이 많이 하죠. 주로 미국이 많이 합니다. 미국이 대신 조사해요. 우리나라에 미국 기업들 굉장히 많죠. 그 미국 기업들한테 니네들이 뭘 평소에 갖고 있는 불만 얘기해봐. 그럼 얘기해주면 거기서 정보를 캐가지고 우리나라 신문들 다 뒤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그 장관님이 가서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를 위해서 앞으로 몇십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뭐 그런 짓 하면요 다 적어요. 가서 봐. 이게 좀 보조금 성격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다 적어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확인 과정을 거치니까 인력과 돈이 많이 들어가죠. 확인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요? 미국이 대신 통보를 해버립니다. 야, 중국은 보조금 이렇게 통보했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러하더라고 거꾸로 통보를 해요. 그걸 갖다 우리 역통보라고 합니다. 역통보 맞으면 기분 되게 나쁘죠. 아, 저게 우리 집 식량 창고 곡간을 갖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나도 모른다는데 저놈이 어떻게 알아 도대체? 하고 역통보를. 이 중국이 역통보만 맞았습니다. 인도도 맞았습니다. 작년에. 누가 했어요? 다 미국이 했어요. 싹 조사해가지고. 야, 니네 뭐 이런 보조금 전혀 니네가 통보한 내역 보니까 없는데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보조금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설명 한번 해봐. 딱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게. 그 다음에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 몇 년 안 했어요? 2012, 13, 14, 15, 16, 17, 18, 19. 8년 안 했죠. 8년 늦췄죠. 한 2년은 봐준다 그래도 한 6년 정도 늦춘 거죠. 2011년까지밖에 농업보전 통보 안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 이렇게 통보 안 하고 이렇게 질질 끌 때는 어떻게 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니네 통보 안 했다는 걸 계속 말로 이제 공격하겠다. 그 정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WTO 분담금 더 내놔라. 지금 1점 몇 프로 주고 있는데 그 막 분담금 올리겠다는 거야. 돈 더 내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저기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예요? 회원국의 권한을 일시 제한시켜버리겠다 그럽니다. 무섭죠. 우리 WTO에서 우리 권한이 일시 정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났죠. 개도국들은요. 무슨 소리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한 페널티, 벌칙정을 만들면 되냐 막 그랬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큰 반발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니네 이거 투명하게 나타나야지 어느 나라가 무슨 보조금 얼마큼 주는지 알고 있고 그래야 무역의 왜곡이 시정되는 거 아니니? 이게 공정한 게임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잖아요.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투명하지 않은데 그럼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냥 개도국들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그래 좋아 그래 하긴 하는데 야 우리는 통보를 하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된다. 우리 통계가 없어. 통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 계산이 안 돼. 인도가 그렇습니다. 인도가 투표하면은 몇 개월 후에 나와요. 결과가. 예? 6개월 지나야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야 이거 일일이 다 수작업이 다 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하면은 우리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야 지금 3년 전께도 지금 정산이 안 끝났는데 어떻게 지금 하냐 뭐 그런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겠다? 조금 봐주긴 하겠다. 뭐 조금 그 통보 여기 안 적었네요. 개도국에 대해서 약간 조금 봐주긴 할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통보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통보가 얼만큼 무서운 얘기인지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보조금이 지금 대표적으로 걸려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이 보조금이요 통보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열심히 해서 통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서 박사님? 뭐 그래 자꾸만 겁을 주려고 그래요. 정부한테 제발 겁 좀 주지 마세요. 그래 전 요즘 욕을 먹고 있는데 왜 저는 겁을 많이 주냐면요. WTO 보조금 협정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복잡한 얘기는 할 거 없고 제일 간단하게 얘기 하나 해줄게요. 보조금 협정을 보면요. 예를 들면은 국가 또는 국가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공기업 또는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민간기업이라도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면은 그 위임 받은 기관에서 어떤 보조금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기업에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러면요. 그러한 보조금들, 그런 보조사업들은요, 일단 WTO에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WTO에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다 통보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 있는 것,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열심히 돈을 줬어. 근데 보니까 혜택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구멍 뚫린 독에 물 붓기식
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 돈은 집어넣는데 정책 효과 하나도 없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받은 베네핏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돈은 통보 안 해도 돼요. 아무 효과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 것처럼 어떤 효과가 정말 베네핏이 생겨야 되는데 베네핏이 있다 그래도 또 통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조항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데가 조항이 몇 개 있는데 근데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어떤 베네핏이 있었다 이거야. 돈을 줬으니까 어떤 혜택이 생기겠죠. 근데 혜택이 생겼는데 실제로 무조건 혜택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WTO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것처럼 특정성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기업 특정성, 어떤 산업 특정성. 그래서 내가 돈을 주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산업을 위해서 산업 발전, 예를 들면 수소경제 발전, 뭐 전기차 발전해서 주는데 그게 특정 산업,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에다 발전을 해서 돈을 준다. 그러면 저게 걸립니다. 산업 특정성에 딱 들어가 버려요. 내가 조선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럼 딱 들어갑니다. 그 조선산업 특정성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산업 지금 수가 걸려 있습니다. 패널 걸려 있습니다. 저 특정성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기업한테 준다. 내가 현대한테 줘야 되겠어. 그거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다 줄게. 산업 없어 그냥. 하고 싶은데 우리 특정하게 특정 산업을 갖다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그냥 다야. 그렇게 정책을 수행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수행하기가 어렵죠. 어떤 특정적인 거를 갖다 아무래도 타겟을 갖다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최소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없애지 않고 막 우리나라는 막 광고하고 다니죠. 정부에서 장관님들이 각 부처 장관님 선전하잖아요. 우리 전기차, 뭐 수소차 만드는데 돈 이만큼 줘가지고 빨리 경쟁력 키우겠어. 막 그러고 다니죠. 돈까지 액수까지 얘기합니다. 그거 다 들어가가지고요. 실제 과거의 패널에서 그 패널의 심의관들이 그 사실을 갖다 그 나라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패널이 졌어요. 많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근데 그래서 일본이나 선진국들은요 절대 산업에 대해서 돈 준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산업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얼버무립니다. 슬며시 얼버무려버리죠. 속으로는 돈을 얼마 주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친절하죠. 뭐 돈 액수까지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나중에 수 걸려서 내가 질 수 있는 아주 근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만들어낸 거니까 좋죠. 상대국이 활용하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특정성이 있으면요 무조건 WTO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번 통보를 하잖아요. 통보하면요 금지보조금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는 조치 가능 보조금이 있는데 금지보조금은 뭐 난리 난 거죠. 왜냐하면 수출을 위해서 돈을 준다니까 저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래서 금지보조금 실제 어느 나라도 금지보조금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금지보조금 주는 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냥 다이렉트로 수로 들어갑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금지보조금 없다고 제로 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있으면 거 통보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나한테 수해야라고 내가 자신 있게 디클레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죠. 어느 나라도 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러면 조치 가능 보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특정성에 걸리면 다 조치 가능 보조금, 그러니까 금지 보조금 외에 다 저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조치 가능 보조금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WTO 회원국들이 저 보조금을 보고 우리나라를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봐. 좀 이상한데? 오케이, 알았어. 나 니네 그러한 보조금 때문에 우리 산업이 피해를 입었어. 그래서 양자적으로 또는 WTO를 이용해가지고 패널 수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 소송을 제기한 데에서 그 나라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국가가 내가 니네들이 주는 보조금 때문에 어떻게 됐다. 우리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을 제소하는 국가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을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힘이 센 국가들은 뭐 WTO 안 하죠. 그냥 보조금이네? 오케이, 알았어. 그냥 양자적으로 그냥 막 반덤핑, 뭐 상계관세 막 때리는 거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에 빌미를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허용보조금, 서박사님 허용보조금이라고 있었는데요. 뭐 그런 얘기하면 예, 있었어요. 과거에. 언제까지? 2000년까지 있었어요. R&D 보조금. R&D 보조금 뭐 연구 개발이니까 좀 봐줬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관련 보조금도 좀 봐줬습니다.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2000년 1월 1일부터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R&D 보조금 통보 안 합니다. 왜? 옛날 생각. 옛날에 R&D 보조금 통보 안 해도 괜찮아. 허용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가 한 2달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 R&D 보조금 통보 안 해도 괜찮다고 해서 우리 통보 안 해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 얘기입니다. 딱 한마디만 하고 나왔죠. 뭐 자세히 가르쳐 줄 필요도 없이 딱 그러면 이거 다 통보되면 어떡해야 되지? 난리가 나죠. 통보되면 어떡해야 되지? 중국 난리가 났죠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다 통보해야 돼? 안 하면 자격 정지 받아?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뭐고 합의된 건 아닌데 논의가 되고 있다. 근데 서 박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거 해봐야 중국이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는데 중국이 못하겠어. 합의 못해. 그러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중국이 모든 건에서 다 컨센서스를 이룬다는 조건을 명분을 받아가지고 다 반대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투명성을 높인다. 통보를 강화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명분싸움에서 밀리고 두 번째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개도국들이 무역 자유화를 할 때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선진국들의 값비싼 제품이 우리 시장으로 막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 산업이 망가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만 그 얘기 중에 반은요. 어느 나라 상품이 들어와요? 중국의 상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개도국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중국의 보조금을 갖다가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개도국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이게 이율배반 같은 개도국이면서 같은 편일 줄 알았지만 실제 드러내고 보면은 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중국이 이 안을 갖다가 막 리젝트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보조금 조항, 보조금 개혁, 통보 문제 강화, 투명성, 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 보조금 조항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저런 보조 정책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그 뒤에 갖고 계신 자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산업보조금 그건 두 번째 치고 R&D 보조금 자체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R&D 보조금 자체 20조가 올해 넘어갔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대학으로 또는 기업으로 아주 특정해서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산업적으로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거 맘만 먹으면요 다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다. 더군다나 또 장명도 아주 잘했어요. 무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 증진을 위한 보조. 그러면 그건 뭐야? 수출 갖다 증진하겠다니까 이거 수출 보조금 하겠다는 거야? 실제 내용은 또 그런 것도 아닌데 이름은 또 그럴듯하게 지어놨어요. 그거 다 걸립니다. 그 장명도 다 다시 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국제, WTO의 마인드가 부족한 거죠. 부족하니까 제가 가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상소기구 개편 문제입니다. 팩트는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나중에 신문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상소심을 판정하는
위원들이 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통 상소기구의 임기, 그러니까 상소재판관들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4년입니다. 임기 4년인데 한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까지. 근데 7명인데 임기가 끝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연임이 안 되면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이제 적당한 시기 내로 또 사람을 재임명해서 뽑아야 항상 7명이 중간에 한두 명 빠지긴 하지만 다시 사람이 채워져서 7명이 되긴 하는데 2016년 오바마 정권 때부터 미국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상소기구 이렇게 나가고 나서 새로운 사람 임명할 때 블락했다고 그럽니다. 영어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못해. 딱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임명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몇 명? 3명이 나와요. 3명.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명만 나왔습니다. 인도 사람, 바티아, 그 다음에 그레함. 바티아랑 그레함은 오늘 여러분들 그 수산물 관의 상소심 패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도 서명이 있습니다. 2사람.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이 나온 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 한 사람. 근데 3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법원에서 이제 상소심을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은 성원이 돼야 돼요. 성원이 뭐냐면 최소 성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소심 올라온 상소한 건에 대해서 파일링된 건에 대해서 내가 심리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3명이 있어야지만 심리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지금 3명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올해 12월 10일 되면 2명이 다시 또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미국이 계속해서 임명을 갖다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렇죠. 야, 말도 안 돼. 저 뭐야, 미국, 깡패 같은 미국. 늘 저렇게. 나중에 그래서 WTO의 분쟁 해결을 갖다 할 수 있는 이 중요한 기능 자체를 갖다가 정지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걸 보면요. 미국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또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또 되게 재밌어요. 불만이요. 이 상소심을 하게 되면요. 상소를 하자. 이제 법원에 상소를 했다 그러면 그냥 시간을 계속 끌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WTO 그 분쟁해결 기구 규정에 따르면 90일에 딱 끝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결론 내줘야 돼요. 오케이, 니네 패소, 니네 승소, 오케이, 그렇게 딱딱 기각, 채택, 그래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상소심이 90일 안에 결정을 내준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늘 90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요, 나와 있는 규정도 안 지키는데 90일 넘어서 도대체 나온 판결을 내가 믿을 수 있냐? 니네 일단 90일 먼저 지켜라. 지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니네 뭘 자꾸만 결정을 하려고 그래? 90일 이내에 딱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일 넘긴 보고서는 우리 그 인정 안 한다 딱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럴듯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당사국이라고 생각해봐요. 90일 이내 내야 되는데 질질 끌어가지고 한 2달, 90일이 아니라 150일 만에 나왔다. 그거 뭐야? 저는 사실 그 미국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아주 이게 굉장히 재밌는 주장인데, 상소기구 아까 제가 3명밖에 안 남았다잖아요. 그렇죠. 3명 제가 3명 아까 어디 갔어? 바티아랑 그레함, 그 다음에 홍자오, 중국 사람 3명밖에 안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가서 그 상소심 최종 판결 나온 거 맨날 들어보면요. 이 2사람 이름은 있는데 엉뚱한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미 퇴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소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심리에 계속 참여해가지고 이 발언을 하더라. 야, 임기 종료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게 미국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상소기구는 어떻게 되느냐? 비록 임기가 종료됐으나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임기 종료 직전까지 계속해서 맡고 있었던 사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제일 잘하는데 임기가 종료됐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쭉 예를 들면 내내 90일 내내 이 사건을 맡아왔는데 갑자기 89일째 임기가 종료해서 90일째 아무 얘기도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던 심리하던 그런 거는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임기가 종료됐더라도 관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그게 플렉서블, 융통성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룰을 만들었어요. 15조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미국을 상소기구에서 룰을 만들었는데 미국은 무슨 소리야? 니네가 상소기구인데 니네 기구가 그런 룰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이거는 니네보다 더 높은 기관, 뭐 강요회라든지 그런 데서 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지 니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룰을 만들어 놓고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되겠어? 말도 안 돼 하고 미국이 지금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산물에서 최종 상소심 결과에 엉뚱한 사람, 아까 세 사람 이름 외에 다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임기가 종료된 사람입니다.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리를 계속 맡아왔기 때문에 그 전서부터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미국은요. 세 번째는 이건 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제 법률적인 상식 지식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 1심, 2심, 3심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3심 최종심 가면요. 최종심에서는요.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법률심. 즉 1심과 2심에서 법률 형법 몇 조에 의거해가지고 어떻게 결론 내렸다는데 그 결론 내린 거가 형법이 정확하게 적용됐느냐 하고 그 법률에 대한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법률을 제대로 적용해가지고 판결했느냐라는 거지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야, 이 사건 뭐 잘못했다 잘했다 그거 판단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걸 갖다 소위 말해서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이 상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분쟁 해결에 있어가지고 네 번째인데 분쟁 해결에 있어가지고 패널이 어떤 법률을 갖다 들이대가지고 어떤 해석을 했다. 그 사실관계에만 판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또는 잘못됐다는 걸 판정해야지 하는 거지 법률심만 하는 거지 사실심 그 사건 전체에 대해서 다시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미국의 주장. 네 번째. 상소기구가 권한을 넘어가지고 사실심을 한다. 사실심은 이미 1심 패널에서 다 끝난 거다. 패널이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 자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것이 타당한 건가 아닌 것인가만 판정해다라는 게 미국의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소기구가 뭐 패널에서 당사국들이 주장하지 않은 것도 막 얘기하고 도대체 뭐야? 얘네들 도대체 이 법률가 맞아?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선례 문제가 있는데 선례 문제는 과거에 상소심에서 A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지도 않고 그거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인용해가지고 그냥 판례를 똑같이 이용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건데 미국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례 인용하지 말고 항상 그걸 다시 보고 나서 결론을 내야 된다 하고 이제 냉철하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미국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미국이 잠깐 그 의미가 있는 얘기가 미국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들어서요. 1심 패널에서는 미국이 이겼어요. 많이 이겼는데 상소심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많고 그 건이 누구다? 중국 건에 걸린 거가 그런 건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야, 패널에서 잘해가지고 결론을 냈는데 왜 니네들이 제대로 알지도 않은 상소심 니네들이 왜 뒤집어? 라는 기본적인 상소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태에서 상소심을 계속 뽑는다? 우리는 필요 없어. 그리고 정 안 되면 그냥 상소심 없애버릴 거야.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 되면은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 명밖에 없으니까 상수심 자체가 물리적으로 기능이 정지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데 미국은 까딱도 안 합니다. 오케이. 정지되려면 정지돼. 우리는 절대 못해. 미국의 입장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제가 놨죠. 지금 현재의 WTO 규정, 그리고 상소심에 나오는 결정들은 도대체 중국에 대해서 이것이 중국이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고 비시장경제 국가인데 마치 시장경제 국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해줘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시장경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WTO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시장경제 국가가 아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판정을 해야 된다. 그것이 어렵다면 새로운 규범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소기구 없애버리겠다. 끝. WTO 우리는 탈퇴하겠다라는 얘기가 미국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중국이 그 타겟에 있는 겁니다. 비시장경제국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제가 보면은 미국이 여기 보면 이걸 왜 제가 만들어놨냐면 미국이 항상 피소도 많이 하고 제소도 굉장히 많이 당해요. 피소, 그러니까 상대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제소를 당하고 있는데, 야, 우리 똑같이 이 정도 되는데 이유도 많은데 왜 이렇게 중국은 적니? 도대체 중국은 뭐야? 왜 사람들한테 왜 중국이 문제 있다고 왜 자꾸만 제소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자꾸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가요. 이런 거 얘기를 좀 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참고로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건데 이거 미국이 제소한 사건 123건 피소 거꾸로 제소를 당한 사건. 그 제소는 뭐냐면은 빨간색이 제소예요. 미국이 그냥 온갖 때마다 제소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당하기도 많이 당하죠. 파란색이 다 당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뭐. 근데 다음 보세요. 선이 별게 없죠. 예, 저 중국입니다. 세계 각국을 대놓고, 야, 중국이 비시장 경제국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확실하게 손을 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다? 예, 미국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생각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주의를 갖다가 기울여야 될 거 하나.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바게닝 파워가 있고 WTO의 합의가 의사결정이 컨센서스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중국이 반대하면 결국 WTO에서 규정화, 규범화 만들기 어렵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꼭 반드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혁에 동참해서 우리 뜻을 따르라. 하지만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3자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3자 대화가 누구예요? EU, 일본. 이 세 나라, 캐나다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세 나라는 약 세계 GDP에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중국이 바게닝 파워를 기초로 해가지고 컨센서스를 갖다 이루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했다? 우리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섭죠? 164개국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상황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게 곧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21세기 글로벌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디지털 무역 중요하고 투자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만든다? 비시장 경제 국가들 니네 꼼짝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지재권 강제 이전 니네 시키지? 절대 못해 이놈들아. 국영기업 보조행위 못해. 그 확실하게 지금 WTO 조항으로는 막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고치겠다는 거죠. WTO 조항을 고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동의가 없으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중국 필요 없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국간 협상? 복수국간 협상. 새로운 협상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서비스에도 복수국간 협상이 그전부터 많이 있었지만 필요 없다는 거죠. WTO 회원국 다 필요 없고 마음이 맞는 국가, 뜻이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록 10개 국가 미만이라도 만들어서 우리는 새로운 규범 만들 거야. 그리고 그 규범은 어떻게 적용시켜? 우리끼리 적용시킬 거야. 니네 관도 싫으면 여기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 만들어서 이걸 새로운 세계 무역 규범으로 점차 확대 발전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새로운 규범을 만든 다음에 중국은 못 들어가겠죠, 당연히. 친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한 중국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바꾸지 않는 한 여기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WTO도 자칫 잘못하면 물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죠. 하지만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보고 빨리 들어와 한국.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야죠. 뛰어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조금 입장 정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도 저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이제 WTO 체제 개혁에서 신무역 규범과 복수국간 협상 이것이 다 맞물려 있는 얘기다. 결국 어떻게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선진국 중심의 규범을 만드는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에 개도국 문제는 우리나라 굉장히 이거 괴롭습니다. 개도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든 협상 자체를 갖다가 농업 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업이나 공산품에서는요, 개도국 얘기를 안 해요. 항상 선진국 의무를 얘기하고 시장 개방을 빨리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많이 상품을 갖다 수출할 수가 있죠. 그런 입장인데 농업이나 수산업에서는 디펜스를 막아야 되니까 개도국 입장을 갖다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도국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개도국도 그래서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일정 기간 이상 지나면 무조건 다 졸업이다. 개도국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거 어디죠? 안 가보셨나 여기? 어딜까요? 여기 상하이입니다. 멋있죠? 개도국인가? 그렇죠. 이게 굉장히. 여기 놓고 아프리카에 있는 개도국 정말 보면요. 차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많이 나니까 개도국들도 답답한 거죠. 지네들도요. 이게 뭐예요? 곡끼리 곡선. 이거 다 배웠죠? 누군가 다 한번 하죠. 이게, 요 가로축은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득에 대해서, 세로 국가가 이제 소득, 차근차근 해서 이게 소득 차이, 격차율인데, 여기 보면은 소득이 낮은 국가들도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거꾸로 어떻게 해요? 소득이 상당히 있는 국가들도 어떻게 해요? 격차가 굉장히 소득 증가율이 낮은 그런 그룹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돈을 갖다가 못 버는 저소득 국가에서도 소득 격차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많지만 선진국들 안에서도 고소득 국가 안에서도 소득 격차, 소득 증가율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빈부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빈부 격차 벌어지는 거는 개도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선진국도 저런 일이 적용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 니네 뭐 자꾸만 어렵다고 빈부 격차 심하다고 그래서 얘기해봐야 우리도 어려워라고 지금 이 곡선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세분화를 해가지고 최근에 미국이 제시한 거가요? 뭐예요? 이거 도대체 뭐 날로 내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OECD 국가들 보면 보통 선진국 그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에 해당하는 그룹은 이제 나가라. 너희는 개도국 얘기하지 말자. 아니면은 G20 회원국도, 우리나라도 G20 회원국 아니에요. 정상회담할 때. 그 나라들은 20개, 세계 주요한 20개국이니까, 니네는 개도국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G20에. 월드뱅크에서 하이인컴 국가로 분류한 거. 월드뱅크에서 하이인컴 국가로 분류한 거 보니까 1인당
퍼캐피타 GNI, 가처분, 그러니까 Gross National Income, GNI가 12,000불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는 3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12,000불 이상인 국가는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고. 세계 상품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 뭐 그런 나라들도 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들어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인도는 다 빠져요. OECD도 아니지, G20도 아니지, 월드뱅크에서도 이거도 아니죠. 근데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인도가 1.2% 됩니다. 전체 수출입 다 합치면.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거 0.5%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저 인도 잡으려고 집어넣구나. 왜냐하면 중국이랑 인도 잡고 싶거든요. 늘 얘기하던 게 중국이랑 인도 니네 두고 봐. 개도국 부대 안 줘. 근데 인도는 그냥 그 가난하게 1달러 미만을 먹는 사람들 그렇게 많다는데 말이야. 1억 명 이상이라는데도 불구하고 니네 개도국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GSP, 개도국 특혜 관세 대상에서 인도를 빼버렸죠. 그래서 인도가 또 난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 니네 우리 개도국 안 해줄 거냐? 뭐 그런 양자적인 협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0.5% 보면은 인도가 1.2%니까 미국이 확실하게 지금 개도국을 대표적으로 중국, 인도 한번 손을 봐주려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더욱이나 자꾸만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점은 제가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다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금지 보조금은 못하지만 향후에 보조금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통보한 보조금이 나중에 WTO에 상계관세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제가 아까 정말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8대 핵심 선도 분야 지원, 미래자동차, 드론, 에너지 산업 발전, 여기에 돈 많이 집어넣겠다고 우리나라 살린 계획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딱. 산업단지 내 어떻게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걸 돈 주고 지원해?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다가 딱 수출 보조금이라고 때려 하면 맞으면 그때가 정신 차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이나 정책을 갖다가 저거 문제 있는 보조금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장면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과도하게 그 정책 홍보를 갖다가 너무 자세하게 안 해도 괜찮다. 너무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저렇게 자세하게 정책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홈페이지 가도 잘 안 나와요. 우리나라는 잘 나오죠. 숫자까지, 액수까지 잘 나와가지고.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각한 거가 뭐냐면요. 제가 보조금, R&D 보조금 특히 여태까지는 통보 안 했다고 했는데 통보해야 됩니다. R&D 보조금 보면요. 대학, 기업, 특히 연구소나 대학은 그런 대로 저는 이해해요. R&D를 하는 데니까. 근데 기업에다 줘요, 우리는 기업. 기업에다 특정해서 줍니다. 이 기업에다 주는 금액이요. 적지가 않아요. 4.5조 정도 돼요. 대기업, 중소기업 다 있습니다. 기업에 특정해서 준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그런 정책들 보조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 특정성도 있습니다. 지역 특정성. 이 지역 특정성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정 지역에, 예를 들면은 경상남도에만 한정해서 준다. 전라북도에만 한정해서 준다. 이거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준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말이에요. 아주 재밌는 사례를 하나만 제가 드리면서 이게 한 5, 6개월 전에 우리나라가 최종적으로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승소한 거예요. 그래서 승소했다. 앞으로 미국이 반덤핑 잘못한 거야. 그래서 다 넘어갔는데 제가 여기 빨간 거 하나 표시해놨죠. 패널 1심에서 어떻게? 졌어요. 2심에서 상소심 어떻게 해요? 졌어요. 뭘 졌지? 그 보조금이요. 우리가 준 세탁기 관련 삼성과 관련돼서 보조금 준 것이요. 지역 특정성에 걸려 있다는 얘기는 저건 걸린 겁니다.
지역 특정성 우리는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 주장했어요? 주장한 내용입니다. 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야, 수도권에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정책 안 하려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외 쪽에다가만 돈을 줬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역 특정성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 지역이 우리나라 전 국토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지역 바깥에가 우리나라 전 국토의 물리적으로 95%예요. 95%에다 돈 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5%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건 어떤 지역을 갖다가 차별을 둬가지고 특정하게 지역 줬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특정성에 걸린 겁니다. 저건요. 예? 전 국토의 98%인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투자금을 갖다 보조해 준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역 특정성 걸렸어요. 왜? 2% 부족.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이라는 게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이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물론 세탁기 분쟁은 이겼습니다만 이긴 가운데서 이거 저런 정책 나중에 썼을 때 보조금으로 들어가면 좀 특정성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보조금은요. 어떻게 해요? 러시아 FRA, 이건 뭐야? 프랑스 얘기하나? 벨지움, 코리아. 우리나라가 보조금, R&D 보조금이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 세계가 눈을 가만히 주시하고 있어요. 얘네가 어떻게 주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 통보가 쫙 올라오면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막 악유를 갖다가 붓고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렇게 막 한번 찔러볼 나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물론 타겟은 중국이겠죠. 중국은 뭐 우리보다 말도 못하고 일단 얼만큼인지 실체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저걸 통해 가지고 파악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된다면은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도국 세분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좀 이게 굉장히 스페시픽하고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돈을 갖다가 농업 부분에 특히 쌀 부분에 돈을 갖다 부을 수 있는 한도가요. 1조 4,900억이라는 보조금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허용 대상되면은 돈을 마음대로 줘도 괜찮은데 감축 대상, 즉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준다든지 무역을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돈을 주면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걸려서 못 주는 건 아니고 줄 수는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죠. 1조 4,900억이라고. 근데 작년에 2017년도에 쌀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그 지출한 돈이 1조 4,900억 꽉 다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뭐 900억, 뭐 400억, 200억 뭐 안 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좋으면 저거는 쌀 보조 정책은 쌀 가격이 굉장히 높으면 보조금을 안 줘요.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은 농민들이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 쌀 가격의 격차를 갖다가 감안해가지고 보조금을 쥐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쌀 가격이 높으면은 보조금은 지출 안 됩니다. 그래서 변동은 많은데 확 떨어지면 저렇게 1조 넘게 돈이 갑작하게 지출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줄 수 있다? 선진국 잘못되면요. 지금 현재 8천억 수준으로 이게 빨간 선이 8천억입니다. 싹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농업 정책, 쌀 정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굉장히 농업 정책, 보조 정책을 근본적으로 스스로 해야 될 그런 시기, 외부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물론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큰 틀 하에서 본격적으로 대결이 시작돼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WTO 안에서도 WTO 개혁이라는 이슈 안에서도 하나하나 자세히 한꺼풀 한꺼풀 베껴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바로 그 점이 WTO 리폼을 그냥 겉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한꺼풀 베껴서 그 의미를 갖다가 실체적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략 굉장히 오후 시간에 졸리실 텐데 졸음을 참고 듣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멈추는 거 끝내는 걸로 하고 혹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제가 질문에 답해드리고 또 시간이 좀 뭐 부끄러워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 있구나. 네, 이메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메일로라도 주시면은 제가 또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